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미셸 푸코의 저서 광기의 역사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셸 푸코의 저서 광기의 역사는 그가 소르본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단순히 광기의 연대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서구 사회가 광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념비적인 저작입니다. 미셸 푸코는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역사가, 사회이론가입니다. 그의 사상은 포스트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며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코는 흔히 권력과 지식의 관계와 담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특정 시대에 형성된 지식이 단순히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권력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임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그는 정신병원, 감옥, 병원 등과 같은 사회제도가 개인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이 책 광기의 역사 외에도 근대 감옥 시스템의 탄생과 규율 권력을 분석한 감시와 처벌, 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다룬 성의 역사 등이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 관계와 지식 체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푸코는 이 책 광기의 역사에서 광기가 본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권력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정의되어 온 개념임을 밝힙니다. 이 책은 우리가 광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이해가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보여주며 이성의 승리가 광기의 침묵을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푸코의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서문에서 푸코는 광기를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진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광기가 어떻게 이성의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탐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구성에 따라 각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광인의 항해. 푸코는 중세 후기부터 르네상스 초기에 걸쳐 유럽에서 유행했던 광인선이라는 현상을 통해 광기에 대한 초기 근대 사회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광인선은 마을에서 쫓겨난 광인들을 배에 태워 떠돌게 하던 관습을 말하는데 이는 광기를 공동체에서 격리하고 추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인에게 일종의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광인들은 육지에서 추방되어 물 위를 떠다니며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광기를 아직 완전히 통제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의 불확실성과 혼돈을 상징하며 광기가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첫 단계를 보여줍니다. 광인선은 추방과 동시에 어딘가로 가는 여행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며 광기를 사회에서 분리하려는 첫 번째 가시적인 시도이자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2. 대감금. 17세기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러 광기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푸코는 이를 대감금이라고 부르며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구빈원과 수용시설이 생겨나 광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실업자, 불황자, 범죄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감금되기 시작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전 시대의 광인선이 광인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었다면 대감금은 이들을 사회 내부의 특정 공간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대감금이 단순한 자선행위나 치안 유지가 아니라 노동 윤리와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의 질서 확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노동하지 않는 자는 비이성적이고 무질서한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광기는 이러한 비이성의 극단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감금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광기는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에 방해가 되는 위험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3. 광인들. 대감금 시대의 광인들이 수용소에 갇히면서 이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존재가 아니라 감금된 채 관찰되고 분류되는 대상으로 변모합니다. 푸코는 이 장에서 감금된 광인들의 일상과 수용소 내에서 이들이 겪었던 비인간적인 처우를 다룹니다. 감금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속을 넘어 광인들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이들을 침묵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광인들은 종종 연극적인 존재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광인들을 구경하며 자신들의 이성적 우월감을 확인했고 광인들의 기이한 행동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광인이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이성적 질서에 대한 경고이자 반면교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푸코는 이 시기 광기가 이성적인 담론의 부재 속에서
단순히 침묵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고통은 구경거리로 소비될 뿐이었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사열정과 정신착란.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의 열정과 정신착란이 광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했음을 설명합니다. 이 시기 광기는 단순히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열정에 의해 흐트러진 상태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영향으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사상이 지배적이던 때 광기는 정신의 질병이 아닌 육체의 오류나 과도한 열정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정신착란은 특히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실을 왜곡된 방식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광기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정의되었으며 이는 광인들이 자신의 행동과 말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이해 방식이 광기를 의학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광기를 도덕적인 결함이나 이성의 실패로 낙인 찍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광기는 이성적 자아의 경계선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했습니다. 오광기의 여러 형태들. 고전주의 시대에는 광기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들과 철학자들은 광기를 여러 형태로 나누고 각 형태의 특징과 원인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푸코는 이 장에서 당시 의학 문헌에 나타난 광기의 다양한 분류 체계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멜랑콜리아, 조증, 히스테리, 광견병 등이 광기의 주요 형태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류 시도는 광기를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이성의 노력이었지만 동시에 광기를 더욱 객관화하고 대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광인은 의학적 진단과 분류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광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치료해야 할 환자로 규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분류가 광기를 본질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당대 사회의 이성적 틀에 광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광기를 체계화하려는 시도 이면에는 광기를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이성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육조증과 우울증. 푸코는 광기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인 조증과 우울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범주였습니다. 우선 조증은 과도한 활력, 흥분, 비정상적인 행동, 과대망상 등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푸코는 조증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욕망과 과도한 상상력의 발현으로 이해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조증 환자들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과장되게 인식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좇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조증은 이성의 붕괴를 상징하는 강력한 형태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울증은 깊은 슬픔, 무기력, 비관주의, 때로는 자살 충동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푸코는 우울증이 내면으로 향하는 과도한 사색과 절망감의 결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종종 현실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통에 갇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울증은 이성의 침잠과 마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푸코는 조증과 우울증이 단순히 의학적 증상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간상의 대척점에 있는 비이성적인 열정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이성을 통해 삶을 조절하지 못하는 존재로 규정되었고 이는 감금과 치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증과 우울증 이 두 가지 형태는 이성적 삶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7. 히스테리와 히포콘드리아. 푸코는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광기의 중요한 형태로 인식되었던 히스테리와 히포콘드리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룹니다. 이 두 질병은 특히 여성과 신경계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우선 히스테리는 고대 그리스어 자궁, 즉 히스테리아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신경증적 증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는 마비, 경련, 실신, 감각 상실 등 다양한 신체 증상과 함께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푸코는 히스테리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당대 인식을 반영하며 여성의 몸이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취약한 존재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성의 비이성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히포콘드리아는 신체적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푸코는 히포콘드리아가 과도한 자기 성찰과 상상력의 결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이성의 과잉이나 내면으로의 침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남성 지식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푸코는 히스테리와 히포콘드리아가 단순히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성별 역할과 신체에 대한 이해가 관기를 정의하는 데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이 질병들은 관기가 단순히 이성의 상실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적 맥락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임을 시사하며 사회적, 문화적 편견이 관기 이해에 깊이 개입했음을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 관기의 역사 결말에서 푸코는 서구 사회가 관기를 배제하고 침묵시켜 온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기가 이성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중세의 관기가 신비롭거나 도덕적인 의미를 가졌다면 고전주의 시대 이후 관기는 비이성적이고 위험하며 통제되어야 할 질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기를 의학적 문제로 만들고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푸코는 우리가 관기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권력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성적인 담론이 관기를 정의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기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관기를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비이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푸코는 이 책을 통해 관기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가 관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책은 관기가 단순히 의학적, 심리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권력의 복합적인 산물임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통찰을 제공하며 이성적 자만에 대한 경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에게 많은 영감과 힘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